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오픈 강의를 맡게 된 고려대학교 도거동문학과 교수 신지영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독일의 기억문화입니다. 이 수업은 주제로 읽는 독일 문학이라고 하는 문학 수업의 한 시간이고요. 이 문학 수업에는 독일 문학의 대표 작품들인 양철북, 책 읽어주는 남자, 숨근해 등의 작품들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문학 작품을 다루면서 독일의 기억 문화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문학 연구가 독일의 사회, 역사 등 문화를 알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런 것을 배우실 수 있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는요, 먼저 학습 목표를 간단히 알려드리고, 그리고 독일의 1945년 이후에 나치 과거 청산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그런 거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21세기 기억문화 담론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는요, 독일의 기억 문화를 살펴보는 것인데, 여러분 이제 독일이 축구도 잘하지만 추모의 세계 챔피언이다 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괴츠 알리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왜 이런 타이틀이 붙었을까요? 독일의 이제 20세기의 역사를 보면 2차 대전을 일으켰고 또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을 한 굉장히 끔찍한 과거를 가지고 있죠. 근데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지금까지 독일인들은 본인들의 범죄, 그죠? 그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는가, 그거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그래서 심지어는 세계 챔피언이라고 하는 말이 붙을 정도죠. 근데 왜 우리가 이 독일의 기억 문화를 일반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냐면 일본의 예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일본은 아시다시피 독일 못지않게 많은 이제 전쟁 범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위안부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최근에 강제 노동자들, 강제 동원돼서 노역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죠? 이런 걸 보면 일본이 과거에 본인들의 식민지 역사를 대하는 태도가 독일과는 너무너무 다르다. 이게 이제 대비가 되면서 독일의 기억 문화가 한국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일본인들이 독일인들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반성하고 사과하고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독일의 기억 문화가 한국에서 좀 주목을 받는 것 같고, 지금 이제 독일의 기억 문화가 세계 챔피언감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고, 그죠? 그래서 기억 문화에 대한 이론가들도 많아요. 앞으로 제가 소개해 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실천 면에서도 정말 세계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기억 문화를 가지고 있다. 예, 그게 이제 이번 수업 시간에 그것을 배워보실 것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독일의 기억 문화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2차 대전, 나치가 일으켰던 그 2차 대전,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치가 독일인들이 저질렀던 그 범죄를 지금 이제 그게 지나고 난 뒤에 어떻게 그거를 해결할 것인가를 이제 보통 우리가 기억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문학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차원 말고도,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이제 통틀어서 나치 시대와의 대결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지금 그 중간에 나치 시대와의 대결 옆으로 왼쪽으로 과거 청산,
과거사 정리라는 게 있고, 오른쪽으로 기억 문화, 역사 정책,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용어들이 등장을 하죠. 이거는 이제 나치 과거를 바라보는 이제 시각에 따라서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과거 청산, 과거사 정리라고 했을 때는 뭔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돈으로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범죄자를 처벌을 하거나, 그러면 그 과거가 정리가 되고 끝이 나고 뭔가 빚을 갚았다,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억 문화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쓰게 되면 그 나치 시대가 이미 지나간 것이고, 뭐 돈으로 보상을 했으니까 끝난 것이고, 뭐 이런타기보다는 이 과거에 대한 기억은 세대 그 겪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2세대 또 그 손자 세대, 3세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어떤 그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또 국가가 나아갈 어떤 방향, 역사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과거가 기억되고 지금의 역사에 영향을 미치고, 역사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또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정해주고, 이런 느낌이 이제 용어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예전에는 이 과거 청산이라든지 과거사 정리라는 말을 많이 썼다면은, 요즘에는 이제 기억 문화, 역사 정책보다는 이제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기억 문화 라는 그런 용어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의 과거 청산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오늘날까지 이것을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측면, 다양한 측면에서 한번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전쟁이 끝난 직후, 그러니까 1945년에 히틀러가 이제 자살을 하면서 2차 대전이 끝이 났죠. 그래서 소련군과 연합군,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이 연합군이 독일로 진군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게 되고, 독일은 이제 1949년까지 연합군과 이제 소련군의 신탁 통치를 받게 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제 전쟁이 끝난 직후에는 지금 이제 연합군, 그리고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군 주도의 과거 청산이 이루어지게 돼요. 지금 이제 굉장히 유명한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의 이제 사진을 한 장 보고 계시는데요. 그 뒤에 이렇게 하얀 모자를 쓰고 헬멧을 쓰고 서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이제 연합군이 통치하는 그 정부의 소속의 이제 군인들이 되겠죠. 그리고 그 앞에 8명의 지금 민간인 복장을 하고 군인복을 입은 사람도 있죠. 그죠? 전범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게 지금 49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1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사진은 첫 번째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이에요. 이게 상징성이 굉장히 큰 재판인데, 여러분 뉘른베르크는 아시다시피 히틀러의 도시죠. NS 대합회 전당대회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나치 도시에서 전범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 첫 번째 재판에서는 아랫줄에 맨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이제 괴링이죠. 그 옆에 이제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이 헤스일 텐데요. 그러니까 헤스는 이제 부총통이었죠. 히틀러 다음에 2인자였고, 괴링도 2인자라고 할 만한 그런 굉장히 이제 높은 지위에 있던 두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24명이 이제 총 기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보면 12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재판에서는 이제 주로 정치인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아니면 나치 정권의 고위 나치 정당의 고위 관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재판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의사라든지 법관이라든지
뭐 이런 경제 분야의 사람들이라든지 나치 정권에 협력했던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요. 괴링 같은 경우에는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근데 군인으로 이분이 이제 나치 공군의 사령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군인이니까 나는 총사령을 시켜달라. 라고 했는데 총살형이 아니고 이제 교수형으로 판결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형이 집행되기 바로 직전에 감옥에서 독약으로 자살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헤스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이제 복역을 하게 되는데 1987년에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복역을 하다가 감옥에서 역시 자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형 선고 받은 분들뿐만 아니라 뭐 징역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은 중형을 선고받고 또 사형을 당하고 복역을 하고 이런 전범 재판이 있었죠. 여러분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미군들이 들어와서 일본 전범 재판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전범들을 사형에 처하고 했는데 지금 또 일본은 전범의 위패를 또 야스쿠니 신사로 옮겨가지고 정치인들이 거기 가서 참배를 하고 이런 식의 독일인들이 봤을 때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과거사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다른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 40년에 전후 연합군이 신탁 통치하던 그 기간에 있었던 전범 재판,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법적인 어떤 과거에 대한 청산이 될 텐데, 이거는 독일인들이 주도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연합군 주도의 과거 청산, 이제 그것도 이제 사법적인 이런 절차였다고 한다면은 이제 1949년에 이제 서독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고 나서 서독에서의 그러면 이제 과거 청산은 어떻게 됐을 것이냐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여기서 동독은 다루지 않고요. 왜 동독은 안 하느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다른 시간에 좀 더 다루도록 하고요. 서독이 이제 그러니까 동독이 동쪽에서는 출범을 하고 소련의 이제 영향하에서 우리가 이제 공산권, 그죠? 동구권의 일원으로 출범을 하고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이제 서독이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게 대한민국 우리도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신탁 통치 기간을 거치면서 이제 남북이 분단이 되게 되잖아요. 그것과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이제 체제 경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독에서는 주로 이제 미군의 이제 통치하에 서독 정부가 보호하에, 그죠? 서독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이 과거 청산이라는 게 굉장히 미온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동독과 체제 경쟁을 하는 차원에서 서독이 빠른 경제 성장을 해야 되고 빠르게 이제 서방 국가 체제 하에 편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나치 시절에 사실 나치에 동조하지 않은 독일인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관료들을 다 처벌을 할 것이냐?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이 출범을 했지만 수많은,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군인이었다든지 뭐 경찰이었다든지 교사였다든지, 그러니까 일제하에서 소위 말하면 이제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처벌을 받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인적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서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쪽 부분은 제껴두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나치 정부에서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인적 청산이 부재한 이런 출발을 하게 됐죠. 대신에 이제 뭐에 몰두를 했느냐, 잘 사는 것, 경제 발전에 몰두를 하게 되죠. 그래서 독일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미국의 그 뉴딜 정책 이런 거에 영향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미국의 돈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독일이 원래 기술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엄청나게 빨리 경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서독 같은 경우에는 수도를 라인강 강변에 있는 본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동독 지역에 안에 포함이 돼 버렸기 때문에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우리 서독의 수도를 이제 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라인 강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독의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 세계 제 3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을 하게 되죠. 미국, 일본, 그 다음으로 이제 독일 이런 식으로 부상을 하게 돼서 이걸 우리가 이제 라인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그러면 본인들의 과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인들이, 그러니까 히틀러가 뭐 독일인들을 억누르면서 뭐 독재 정권을 수립해서 막 독일인들을 탄압하고 이랬던 정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놀라시겠지만 히틀러는 독일인들이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서 뽑힌 총통이에요. 그 나치 정권이 그렇게 해서 성립이 됐거든요. 대부분의 독일인들이 나치에 열광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적을 믿었어요. 우리가 비밀 병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본인들도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보니까 패전국이 돼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독일인 그 나치는 버텨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루아침에 그냥 전쟁은 졌고 또 알고 보니까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본인들의 과거에 대해서 어떤 트라우마가 생긴 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의 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는 억압하고 아예 그냥 기억하지 말래 잊어버리고 그러지 않았다 뭐 범죄를 저지른 애들은 전부 SS였어 우리는 안 그랬어 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변명으로 일관을 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문화적으로도 그러니까 뭐 영화 대표적으로 그죠 대중문화라고 하면 영화 이런 것에도 보면 주로 향토 영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독일의 풍경의 뭐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향토 영화가 굉장히 이제 인기를 얻었던 그런 것에서도 보면은 처음 이제 50년대 초반에 독일의 기억 문화에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가 있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독일이 뭐 추모의 챔피언이다, 기억 문화의 뭐 모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본격적인 기억 문화는 1960년대에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청산의 시작이라고 이제 제가 썼는데 여러분 이제 독일의 60년대는 이 뭐 기억 문화 이쪽뿐만이 아니고 독일 사회 전반을 바꿔놓는 이른바 68 혁명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정권을 뒤엎고 구테타가 일어나고 우리가 보통 그래 혁명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레볼루션 그죠? 근데 이 독일의 68 혁명은 사실 혁명은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뭐 들고 일어나서 정부를 무너뜨리고 뭐 군대가 진입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이 아버지 세대의 반기를 들면서 얼마나 독일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놨나. 그러니까 독일인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혁명이라는 말을 붙이는데요. 그래서 이게 본격적인 과거 청산도 이른바 68 세대, 68 혁명과 괴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68 혁명 이게 독일의 그 과거 청산, 나치 과거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그 배경은 뭐냐? 일단 사람이 바뀌었어요.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세대 교체라고 썼는데 여러분 이제 60년대 초가 되면 그러니까 나치 세대들 있잖아요. 전쟁 세대. 실제로 나치와 함께 했고 2차 대전에 참가했던 그 세대들이 물러나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아버지 세대라고 하거든요. 68 세대들은 1940년대에 주로 출생한 세대들이에요. 전쟁이 끝난 45년 내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미 나이가 벌써 20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의 이제 전면에 나서는 이런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죠? 네, 그게 이제 결정적이고 아버지들의 죄를 묻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나치 시대 때 어디 있었어요? 뭐 했어요? 그러면서 아들들이 그 나치 범죄에서 자유로운 아들들이 이제 나치 범죄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그 아버지 세대들은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지. 그건 나치가 한 거고 뭐 SS가 한 거고 게슈타포가 한 거지. 내가 한 거 아니야. 라고 했다면은 이제 독일인 모두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집단적인 책임론 콜렉티브 슐트라는 그런 논의가 제기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철학 분야에서는 뭐 사회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에서도
처음에 이제 아도르노가 보통 우리가 68 혁명은 68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도르노 같은 사람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이 미국에 망명을 갔다가 34년에 이제 나치가 집권을 하자 미국으로 망명을 갔다가 이제 49년에 독일로 돌아오셔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강연을 하시면서 독일의 지성을 대변하는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이분이 Was bedeutet Aufarbeitung der Vergangenheit? 그래서 과거사 정리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정말 처음으로 이런 화두를 던지셨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오늘날 우리 모두는 일어난 그 일을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를 말하는 거죠. 부인하거나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고 있다. 가스로 사망한 유대인 희생자 수가 많아야 500만이지 600만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을 부끄럽게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점입 가경으로 드레스덴 폭격으로 그러니까 연합군이 드레스덴 도시를 폭격했죠. 아우슈비츠가 상쇄되었다는 식의 채무 변제 논리를 펴기도 한다. 그러한 계산법에는 그리고 반대의 비판으로 자성의 의무감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조급증에는 무엇보다 비인간적인 것이 작용하고 있다. 패전국이 아직 그럴 힘이 있었을 때 저질렀던 행위들이 종족 승전국 때문인 것으로 얘기되기도 하고 이 부분은 뭐냐면 아우슈비츠를 왜 미국 애들이 좀 폭격하지 그랬어. 왜 안 해놓고는 독일인들 책임을 돌리는 거야. 미국 애들 책임도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히틀러의 죄악에 대한 책임도 그에 열광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가 권력을 쥐도록 용인했던 몇몇 사람들이 져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은 모두 사실상 정신적으로 아직 극복되지 못한 상처의 증표다. 오히려 상처에 대한 생각은 희생자들에게나 타당할 텐데도 말이다. 라고 하면서 독일인들의 집단적인 책임론 아니면은 변명이나 망각으로 일관하는 독일인들에 대한 처음으로 이런 이제 비판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철학 분야의 비판에 이어서 여러분 이제 47 그룹이라고 47년에 이게 이제 결성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작품들을 내놓기 시작을 하죠. 이제 이거는 이제 문화 그룹인데 반나치 그리고 휴머니즘을 표방하는 그런 젊은 이제 문인들의 그룹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속해 있던 귄터 그라스가 1959년 딱 60년대 시작할 무렵이죠. 양철북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노벨상도 받게 되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걸 내놓으면서 독일의 문학적으로 독일 나치 시대와 대결하는 작품을 내놓게 되고요. 그리고 역시 노벨상 수상자인 하인리히 어느 광대의 견해라고 하는 책이 63년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마틴 발저 이분 아직도 살아계시죠. 우리의 아우슈비츠라고 하면서 65년에 나치의 과거를 그때까지 침묵했던 아우슈비츠 그리고 나치 시대를 문학적으로 작품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양철북은 나중에 이제 99년에 이제 귄터 그라스가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그 전에 79년에 폴커 셜렌도르프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뉴 저먼 시네마의 대표 감독이죠. 예, 이분이 감독을 해서 영화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독일 영화가 사실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이 뉴 저먼 시네마 영화로서 칸느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최초로 이제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우리 얼마 전에 기생충이 받았던 그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면서 세계적으로 독일인들이 본인들의 과거를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라고 하는 글쎄요 독일이 그 과거 반성의 세계 챔피언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독일의 기억문화 요 수업에 이어서 다음에 이제 다룰 작품이 이 양철북을 이제 살펴보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화적으로도 그러니까 문학이라든지 영화 이런 분야에서 독일의 과거를 다루고 반성하는 이런 게 나오게 되고요. 또 이제 60년대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제 40년대 그 전후에 있었던 전범 재판과는 달리 연합군 주도의 전범 재판과는 달리 독일인에 의한 전범 재판이 이루어지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아돌프 아이히만 재판이에요. 이분이 이제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이제 한 몫을 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 사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많은 나치들이 남미 쪽으로 도망을 많이 갔어요. 그 가운데 제일 많이 간 나라가
아르헨티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아이히만도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가서 이름도 바꾸고 이렇게 은둔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지금 포스터를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아이히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이분은 또 왜 유명하냐면은 이 63년에 이분이 이제 재판에서 62년에 판결을 받고 63년에 처형됐죠.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받고요. 근데 이제 3년에 이렇게 처형되고 난 그 해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대계 미국인 철학자가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책을 내놓으면서 요즘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의 필독서가 됐죠, 그죠? 그래서 악이라고 뭐 나치가 뭐 머리에 뿔난 사람이냐, 뭐 어마어마한 범죄자냐, 아니에요. 그냥 이웃 사람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주장은 뭐냐면 나 시키는 대로 했다. 내가 뭐 죽이라고 결정한 거 아니지 않느냐. 나는 나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참 이게 그 집단적 책임론이 제기되는 게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재판을 계기로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도 63년부터 65년까지 아우슈비츠 재판이 벌어지게 돼요. 이제 주로 이제 SS에 복무했던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재판이 벌어졌고, 총 3차에 걸쳐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영화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죠. Der Staat gegen Fritz Bauer라고 하는 이게 2015년에 개봉된 영화예요. 최근에 이제 독일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래서 이 프리츠 바우어가 한국어 제목으로는 이게 집념의 검사 프리츠 바우어라고 이제 제목이 붙어 있는데, 사실상 이 아이히만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서 재판을 받게 한 분이 이분이세요. 이분은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이제 검사이셨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아까 제가 나치 시대가 끝나고 서독이 출범했을 때, 그러니까 신탁 통치가 끝나고 서독이 출범했을 때 독일 서독에서의 나치 인적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다. 우리가 이제 일제 잔재가 대한민국에서 청산되지 않았듯이, 그죠? 그래서 이제 나치 시대 때 공무원이었던 사람들, 법관, 뭐 교수, 경찰, 검찰,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대로 서독에서 그대로 그냥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프리츠 바우어는, 이분도 이제 유대인이셨고, 그리고 이제 나치 시대 때 감옥에도 투옥이 된 경력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이제 검사로 돌아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 내부에 있는 나치들에 대항해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이히만을, 아르헨티나의 아이히만이 숨어 있다는 걸 찾아낸 게 이분이에요. 프리츠 바우어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정보를 예를 들어서 자기가 독일 애들한테 줬다. 그러면 정보가 새 나가요. 그럼 아이히만이 도망가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정보를 몰래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에다 전해줘요. 몰래.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모사드가 아이히만을 체포해서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서 재판을 받게 만들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래서 어떤 프랑크푸르트 아우슈비츠 재판의 뭐라 그럴까, 대부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고, 그래서 이분에 관한 이야기가 이 영화에서 이제 그려지는데, 근데 굉장히 좀 의문스럽게도 이분이 63년에 이 재판이 68년에 죄송해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돌아가셔요. 욕조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의문스럽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궁금하신 분은 영화를 보시면 좋겠죠. 예, 그래서 이제 사법적인 그런, 앞에 우리가 문학, 영화, 이런 것도 보셨지만 지금 사법적인 전범 재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독일에서 60년대 이후로. 그리고 이제 외교적으로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다. 그죠?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독일의 총리가, 칸슬러가 1970년에 폴란드에 가서, 그러니까 폴란드 그 게토 봉기에서, 그러니까 나치가 폴란드에 진입을 하고 폴란드 유대인들을 게토에 수용을 했죠. 근데 거기서 이제 봉기가 일어났는데 그걸 이제 무력으로 진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추모비가 있어요. 그 앞에서 이 빌리 브란트가 서독 사람이 거기 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 상징성이라는 것은 일본의 총리가 한국에 와서
그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독일인들의 그 과거 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전범재판 사법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60년대가 지나면서 지금까지 지금 이제 1900년도가 다 지나고 그죠? 2022년도인데 독일인들은 집단적인 기억, 독일인들의 모두의 기억 속에는 2차 대전과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억이 가해자 독일, 우리 독일인들은 가해자다. 그리고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집단적 책임이라는 의식이 내 뭐 아버지가 나치는 아니었지만 나는 독일인이라는 이유로 가해자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의식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러분 제가 21세기 그러니까 1990년에 이제 독일이 통일이 됐죠. 그죠? 통일이 된 이후에도 그러니까 서독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독일은 전범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주범들은 그러니까 뭐 나치라든지 뭐 군사 명령권자라든지 아니면 SS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미 그 뉴른베르크 전범 재판 아니면 프랑크푸르트 전범 재판을 통해서 많이 판결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 아까 집단적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거기서 부역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간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주범이 아니고 종범들까지 책임을 처벌하게끔 2011년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독일 이제 제가 켈른 시내를 이렇게 다 걸어가다가 이런 간판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이게 여러분 아우슈비츠의 정문을 찍은 사진이고 spät, aber nicht zu spät. 늦었지만 너무 늦은 건 아니다. 지금이라도 나치 전범들을 고발해라. 이런 거예요. Operation Last Chance 2라고 해서 2013년에 나치에 부역했던 뭐 그게 사소한 거라도 좋아요. 그러니까 간수였다든지 뭐 청소를 했다든지 뭐 이런 사람이라도 고발해라. 그래가지고 아직도 여러분 이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재판을 해서 벌을 주고 있어요. 지금 2022년 6월이에요. 최근에 있었던 강제 수용소의 간수였던 사람이 나이가 101살이에요. 그때 나이는 몇 살이었겠어요? 저는 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예전에는 이게 됐지만 2011년 이후로는 이게 더 이상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살인 방조죄로 이 101살인 분을 체포를 해서 재판을 받게 해서 5년 징역을 선고했어요. 지금도 전범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나라도 지금 미쯔비시 강제 노역했던 사람들 판결을 받았죠. 얼마 4년 전에 그죠? 그랬는데 지금 한국 정부가 판결을 그렇게 내렸죠. 대법원에서 미쯔비시 한국 재산을 팔아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라. 근데 일본 정부가 그걸 인정하지도 않고 지금 계속해서 그거 보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사과는커녕 보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내세우는 것도 위안부 합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015년에 위안부 합의를 했지만 그거는 사과도 아니었고 우리 여기 위안부 할머니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였잖아요. 근데 일본이 이제 그때 내세우는 주된 그 근거가 뭐냐면은 1965년에 있었던 한일합정이에요. 그때 이미 일괄적으로 다 타협을 했다. 다 보상을 했는데 지금 왜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독일의 경우는 어떠냐? 독일도 다 했어요. 50년도, 60년도에 이미 연합군하고 앞으로의 전쟁 보상이나 배상에 대한 것은 개별적인 소송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연합군하고 타협을 본 사항이거든요. 그랬는데 독일은 외국인 강제 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재단, Erinnerung Verantwortung Zukunft라고 하는 이런 재단을 2000년에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2007년까지 이게 운영이 됐는데 규모도 어마어마해요. 이거를 이제 중요한 거는
독일 정부에서 돈을 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독일 정부만 낸 건 아니죠. 독일의 이제 뭐 유수한 기업들, BMW, 뭐 폭스바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이치방크 이런 데서 돈을 내서 26개 기업이 이제 참가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규모가 1조 원 가량이 돼요. 어마어마한 돈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폴란드, 뭐 우크라이나 뭐 이런 식의 강제 노역에 동원됐던 사람들에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걸 보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뭐 보상도 뭐 사소하지 않아요. 몇 천만 원씩 보상이 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금전적인 보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2001년에 들어서는 유대인 박물관이 개관을 해요. 그죠? 이게 이제 베를린에 있는 건데요. 건축물이 이렇게 지그재기로 생긴 저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기억에 남고, 원래 이제 이 자리에 1933년에 그 유대인 박물관이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나치가 38년에 당연히 그걸 없앴겠죠. 예, 그랬는데 그거를 다시 부활을 시키면서, 여러분 이제 베를린에 놀러 가시면은 그 유대인 박물관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쇠로 만든 얼굴들이 이렇게 유랑의 정원이라고 해서 그 옥상에 깔려 있는 이런 설치 조형물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살당한 유대인들을 기억하는 이런 조형물을 이제 설치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것이 유럽에서 살해된 유대인을 위한 기념 조형물이라고 2005년에 만든 이 조형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게 면적이 글쎄요, 19,000제곱미터라고 하는데 별로 이게 좀 상상은 안 되죠. 그죠? 어마어마한 크기이고, 이게 그럼 뭐 위치가 뭐 우리로 치면 저 뭐 서울 외곽에 뭐 어디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광화문 광장 바로 옆쯤에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요 바로 옆에 브란덴부르크 문이 있거든요. 여기에 그 시멘트 기둥이라고 해야 될까요? 2,711개의 기념 조형물이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를 이런 기념 조형물을 갖다가, 아니 뭐 이게 사실 좀 보면은 꼭 비석 같이 생겼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회색 시멘트 기둥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묘지를 생각나게 한다. 이런 거를 베를린 한가운데다가 지어야 돼? 뭐 추모는 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논란을 거치고, 그리고 사실 여기에 인포메이션이 없잖아요. 그죠? 아니 뭐 저것만 보면 무슨 그 학습이 되냐 라고 해서 이제 그 위치나 이런 모양이나 이런 데 대한 논의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가서 보시면은 지하에 박물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광화문 광장에 가시면 이순신 동상, 세종대왕 동상 밑에 박물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살해된 유대인들의 역사 이런 거를 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관광을 가시면은 꼭 한번 가서 체험을 해보시도록 충고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링크를 하나 걸어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영상은 오늘 강의에서는 보지 않으려고 하고요. 수업에서는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거든요. 자, 그러면 문화적으로도, 그죠? 그게 기념 조형물이 됐던 그 박물관이 됐던 아니면 그죠? 이런 뭐 영화라든지 문학, 영화 이런 쪽으로도 독일인들이 과거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죠? 반성하고 보상하고 이러려고 엄청난 노력을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945년 전후 이후로 현재까지 독일인들이 어떻게 과거를 기억하고 반성하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셨는데요. 이번 강의는 기억 담론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마틴 발저라고 아까 우리 47그룹에 속했던 독일의 굉장히 저명한 그런 저술가인데요. 이분이 그 2005년에 그 베를린 홀로코스트 기념 조형물 건설과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발언을 하시게 돼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치욕의 도구화라고 이제 요약이 될 수 있는 말인데요.
누구나 우리 역사의 짐, 그 사라질 줄 모르는 치욕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도 그 짐, 그 치욕으로 인해 우리에게 비난이 가해지지 않은 날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치욕을 들이대며 우리를 꾸짖는 지식인들은 그들 자신 끔찍한 회상 작업에 다시금 복무했기에 조금은 용서를 구했다는 착각에 잠깐 착각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 만일 날마다 언론 매체의 질책이 내게 이 과거를 들이댄다면 나는 내 안에 들어있는 무엇인가가 우리의 치욕을 끊임없이 드러내 보여주는 이러한 행위에 저항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의 치욕을 끊임없이 드러내 주는 데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대신 나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됩니다. 언론 매체가 우리의 치욕을 보여주는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엿들으려고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며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이르면 나 자신 기쁜 마음마저 듭니다. 그러한 치욕을 보여주는 이유는 적지 않은 경우 회상의 의무, 즉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현재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치욕을 도구화하려는 한다는 것입니다. 베를린에 세워질 홀로코스트 기념물 건립 논의에서 언젠가 우리의 후손들이 타인의 양심에 대해 책임을 느낀 자들이 무슨 일을 해놓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수도 중심부에 축구장 크기만한 악몽의 시멘트 건물을 짓는다는 것, 그건 바로 치욕을 기념물화하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에 관한 한 누구나 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양심 행위는 상징으로 할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상징만큼 더 양심에 나시던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로 물러나는 것은 어떤 다른 것으로 대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내적 고독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추모라고 하는 것이 기념 건축물을 짓고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너희가 범죄자야 이런 식으로 과거를 들이댄다고 있을 수는 있는 것이 아니다. 추모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공식적인, 그러니까 독일이 가해자 독일이라고 하는 게 독일의 공식적 기억이잖아요. 그죠? 집단적 기억이고 이런 데 대한 불쾌감이 독일인들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모를 챔피언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추모는 미친 짓거리다. 추모는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된다. 그리고 이 추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도구화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정치권에서의 그런 담론도 나오게 되고요. 지성인들이 이 우리 독일의 공식적인 기억 문화의 어떤 반감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게 되고 사실 이거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인들도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우리도 막 3.1절 되면 막 거리에 나가서 막 태극기 흔들고 막 이러는데 이게 별로 학교에서 시키는 거니까 하는 거지 별로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독일인에게서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독일 인들이 통일 이후에 여러분 이제 이 독일이 이제 독일 역사에 보면 통일이지만 유럽 전체로 보면 동구권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뭐 체제 경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제 독일인들이 서서히 아니 나치 시대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니 모두가 나치였고 범죄자였다고 하는데 사실 보면 내 할아버지는 나치가 아니었어. 우리 가족은 나치와는 상관없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가족은 오히려 나치의 피해자였어. 전쟁의 피해자였어. 이런 개인적인 기억들이 서서히 이제 부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전면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독일인들이 이제 가해자 독일이라는 기억만 정형화되어 있다 보니까 독일인들이 겪었던 희생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고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부각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벨상 수상자였던 그라스가 양철북에서는 나치 시대를 굉장히 고발을 했지만 1999년에 노벨상을 받고 나서 나온 첫 번째 소설이죠. 2002년에 나온 소설에서 게거름으로라고 하는 소설에서는 독일인들의 고난도 만만찮았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고향에서 쫓겨났던 독일인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은 소련이 점령했던 동구 지역에서 어마어마하게 한 많은 독일인들이
추방됐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뭐 동구권에서 독일로 추방됐으면 잘 사는 서독으로 왔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난민들도 그렇고 고영에서 추방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상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독일인들도 겪게 되고, 그러니까 이 추방된 독일인 이야기를 긴터그라스가 개걸음에서 다루면서 독일인들이 겪은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인들이 고향을 버리고 떠나야 했던 그걸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 지금 폴란드 지역이라든지 체코 지역, 루마니아 지역, 구소련 지역에서 수백만 명의 독일인들이 고향을 떠나서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잠깐 아도르노에게서 나왔는데, 독일도 2차 대전에 연합군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다라는 담론 중에 또 하나가 연합군에 의한 독일인 대도시 폭격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진은 제가 45년 전쟁 말기에 연합군, 영국에서 주로 출격했던 전투기들이, 여기는 지금 800대 전투기가 드레스덴을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13만 명의 독일인 민간인들이에요. 도시를 그냥 폭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것이죠. 이거 이외에도 43년에 이제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700대 가까운 영국 전투기들이 그냥 폭탄을 싣고 와서 그냥 밤에 무조건 도시에 투하하는 거죠. 그래서 고모라 작전이라고 해서 함부르크를 정말 불바다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독일에 가시면 드레스덴, 함부르크, 베를린, 켈른 어마어마하게 예쁘죠. 옛날 건물도 많고 너무 예쁘네. 아니에요. 여긴 정말 90% 이상의 도시가 전파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재건을 한 거예요. 옛날하고 비슷하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독일인 희생자 담론, 이런 거를 이제 90년대 지나면서 개인적 기억의 부활이죠. 이런 게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책들도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일 최근에 나온 것으로는 헤르타 뮬러의 숨근해. 근데 이 작품도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될 건데요. 여기서 이 헤르타 뮬러는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분은 이제 루마니아 구동유럽 지역에서 소련군이 진격하면서 거기에 살고 있던 독일인 소수민족들을 17살부터 45살 노동이 가능한 사람들을 독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베리아 내지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강제 수용소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5년 동안 강제 노동을 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담론들이 이제 서서히 하나씩 등장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 한국에서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 헐리우드 영화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책 읽어주는 남자. 그래서 이게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은 개인적인 기억, 2, 3세대였던 슐링크가 자기의 부모뻘 되는, 그러니까 나치 세대인 엄마뻘 되는 여인을 사귀게 되면서, 그죠? 사랑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간수였던, 이 여자가 간수였어요. 수용소 간수였죠. 간수였던 이 한나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내가 기억하는 한나, 내가 사랑하는 한나, 이건 개인적 기억이죠. 이 집단적인 기억은 나치 수용소의 간수였던, 그리고 숨어있는 유대인을 죽이는데 기여했던 이 한나의 모습, 이 두 가지 기억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이야기로 읽으시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예, 그래, 이런 게 등장을 하면서 이제 개인적인 기억이 부활하는, 그래서 이제 20세기, 21세기에 들어오면 우리 독일인들도 희생자였어. 가해자 독일이 아니라 우리 희생자 독일인들의 기억도 고려해 줘야 돼. 이런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 공식적인 기억, 집단적인 책임을 그러면 거부할 것이냐? 이것도 아니겠죠. 그러면 개인적인 기억, 우리 할아버지는 나치가 아니었어. 또 우리는 오히려 희생자였어. 우리가 드레스덴 폭격 때 집도 있고 아들도 잃었어. 라든지 우리 부모는 동유럽에서 쫓겨온 사람이었어. 라든지 이런 식의 기억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제 그런 기억도 있지만 우리가 유신 시절 기억이 있잖아요. 박정희 시대 개발 독재. 근데 유신 시대 독재 개발 독재 이 기억을, 유신 시대를 좋은 시절로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배고픔에서 벗어났고 경제 성장을 했던 좋은 기억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집단적으로 보면 유신 시절은 독재 시절이었고 인권 탄압의 시기였죠. 그래서 이 두 어떤 집단적인 공식적인 기억과 개인적인 기억을 매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억 문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뭐 기념 조형물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개인적 기억을 일상적인 체험으로 매개시킬 수 있는 그런 기억 문화가 훨씬 더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슈돌퍼슈타인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게 정부 주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식적인 기억 뭐 기념 조형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정부에서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아래로부터 시민단체가 주도해서 하는 기념 사업인데요. 여러분 이제 베를린에 이렇게 걸어가 보시면은 길바닥에 뭔가가 뭐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게 있어요. 저게 뭐지? 혹시 뭐 돈 떨어졌나? 이러고 가까이 가서 보시면, 이게 이 집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유대인인 누가 살았고 1940 몇 년에 아우슈비츠로 끌려가서 죽었다 가 써져 있어요. 그러면은 독일인들에게 살해당한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먼 얘기가 아니고 내 집에 살았던 사람들이었네, 내 이웃이었네, 이런 식으로 개인의 일상에서 이거를 체험하게 해주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집단적인 기억을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매체가 이런 뭐 기념 행사라든지 추모일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그거를 수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영화가 니어겐트보 인 아프리카라고 하는 영화, 그다음에 디펠셔, 이건 좀 아카데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죠?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위조범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제 소피 숄 이런 얘기를 읽어보시면, 이걸 이제 나치 시대를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체험하시면서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영화나 소설 이런 걸로 접하시게 되면 훨씬 더 거부감이 덜하게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추방된 독일인 희생자 담론 있죠. 그거 같은 경우도 독일인들이 그런 기억까지 우리가 보듬겠다라고 하면서 2008년에 지금 이제 메르켈이 총리일 때인데 피난 추방 화해 재단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추방당한 사람들의 그거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기억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독일의 기억 문화는 집단적 기억, 가해자 독일이라고 하는 그 공식적이고 정치적인 기억과 개인적인 기억들이 서로 역동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독일의 기억 문화 제 강의는 마치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